지난 2회 때 로컬 상승이라는 이슈로 제가 발표를 했고, 오늘은 23년도 ESG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했고요. AI가 ESG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좀 이슈가 될 만한 3가지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거의 발표된 내용인데요. 23년도 초에는 과연 ESG 시장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됐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EU의 정책 가이드라든가 그런 정책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ESG 3년차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과연 ESG에 대한 공급망, 그리고 초반에 CSR과 CSV 하면서 대두됐었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전담 부서와 담당 인력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인력이 만들어낸 다양한 기업의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3년차인 이때부터는 각 전문 영역에 대한 공급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유도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 다음은 임팩트온이 바라본 ESG입니다. 임팩트온에서 매주 ESG에 대한 핫클립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자료인 11월 5주차 같은 경우는 재생원료 인증 제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유럽연합 역시 그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로글로의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정의 내리는 ESG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로글로는 소셜 영역에 대한 포인트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일반 크리에이터.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수많은 해결책,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현재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포지셔닝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로글로가 바라보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지역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미래의 사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KTX역이 정말 많이 생겼고, 특히나 서울에서 강릉의 거리를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간적 거리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교육이 어찌 보면 너무 수도권에 집중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생겨났죠. 저는 반대로 그럼 그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로컬은 사는 공간보다는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대신 즐기되 너무 짧게 즐기지 말고 길게 즐기는 것도 하나의 로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글로는 어라운드 썸띵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컨텐츠 매거진도 발행하고 있고요. 저는 아산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아산은 아산 쌀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고, 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떡도 있고 쿠키도 있고요, 빵도 있고, 또 그거를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맛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크리에이터로 같이 성장시키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친구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이후에 지금 뒷종환 아저씨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축지법이라고,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형태의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인데, 저는 되게 괜찮게 바라보고 있어요. 축제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지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 축제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특색을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음 축제도 좀 계속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백종원은 말 그대로 100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찾은 답은 저 같은 로글로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 집단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저의 다음 강의는 맞선 자산운용의 김민석 팀장님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도 리뷰를 뭐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체투자 자산운용사 있으니까 투자업계 아니면 자산운용업계 혹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할까 싶었는데, 저번 회차 때 좀 비슷하게 겹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개인의 관심사로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제목을 뭐 ESG 사회학 이런 식으로 달아봤고, 다 오래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름 감명 깊게 봤던 건데, 어댑티브 패션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뭐 적응적 패션 뭐 이럴 수 있는데, 대충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 손꼽히는 패션 위크라고 하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모델로 선거입니다.
겁니다.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그간 장애인의 패션은 패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소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이즈만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복 매장을 전전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형형색색의 옷을 30대가 넘은 분들이 입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휠체어를 타시든 어떤 병명이 있든 간에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거는 공통된 욕망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배려를 못했다. 그런 어떤 반성적인 어떤 거에서 나온 거고, 요 이제 운동을 추동했던 분이 오른쪽 사진에 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아들 자체가 근위영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매번 추리닝만 입는 거예요. 근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나도 청바지 입고 싶어 했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입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댑티브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걸고 천착을 하게 됩니다. 또 빅토리아 시크릿은 속옷 란제리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고객의 문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랑 실제로 협업을 하면서 뭐 후크가 아닌 자석을 부착한다든지 입을 때 벗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저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 전체에다가 메시지를 호소한 게 이 철학이 반영된 하나의 이벤트였다. 그래서 이렇게 비단 패션업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좀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런 측면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굉장히 규격화된 비현실적인 미모나 몸매나 이런 거를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강요했던 마텔사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인형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뭐 휠체어를 탄 인형, 또 인종도 다양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고 키 다 다양한 인형이 나왔던 것도 오래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DEI라는 게 이제 패션이 아니라 완구 캐릭터 산업에서도 퍼지고 있다. 실제 레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애들이 7알 이상이 나랑 닮은 장난감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뭐 목발을 짚고 뭐 이런 인형들을 보고 자란 친구가 하나가 있다 치고, 하나는 그런 모델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을 자라면 당연히 후자는 다양성에 대해서 문이 많이 닫힐 것 같고 전자는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질문을 해본 건데 한국 캐릭터 산업들 얼마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다양성 리포트를 냈습니다. 왼쪽 보시면 아시안 주인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라틴 계열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제목을 따왔고요. 이전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니 이런 다양성 측면에 어떤 주연진들이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여지는 많다. 뭐 이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 감독들 또 비율을 다 뜯어봐가지고 이것들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저런 식의 어떤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한국에도 화두를 던질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상실과 생성이 너무 철학적으로 달하는데, 장마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 것도 올해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름에 어릴 때 생각했던 장마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약간 동남아 여행 가면 스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 차원에서도 장마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의 어떤 언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말고 장마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감성 이런 것들도 자식 세대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한국어를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 극한호우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공식 용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집중호우, 집중폭우로는 지금의 기후현상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설명하는 그런 기후현상들에 더 좀 거칠어진다. 세 번째는 공공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ESG는 공공의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투자 회사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여러 의미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광명시, 성남시는 기초지자체잖아요.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막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지자체 중에 성동구예요. 성동구. 소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플레이어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한데, 성수동 자체가 이제 이미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떠오르는 신흥 업무 권역인데, 저런 식의 변화가 있다. 근데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사례가, 캐나다 토론토는 시 차원에서 ESG 리포트를 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ESG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고 라는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4년도 ESG를 전망을 할 때 이제 농식품이라는 이제 필터를 씌워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식량 위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이제 기아 인구수가 급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꿀벌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꽃들이나 농작물들이 이제 버실하기 위해서 수분이라는 그걸 이제 꿀벌이 진행을 이제 해주는 거였었는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개체수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47%가 줄었고요. 꿀벌 수분에 의존하는 세계 식량 작물이 75%나 됩니다. 그 중에서 양파와 아몬드는 100%.
꿀벌의 수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제 꿀벌이 감소하는 것이 농식품 산업의 또 되게 큰 위기고,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식품 산업이 이제 위기라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좀 되실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에 오면 케이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가 먹고자 하는 거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영양결핍 문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성인의 불균형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보이실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케어푸드를 찾기 시작하고 내 건강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간편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케어푸드의 시장 규모도 이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농식품 비즈니스는 이제 점점 주목받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식품 R&D의 지출액 추이도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농업기술 관련 벤처캐피탈들의 투자 건수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예상 규모도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대 육박할 만큼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ESG다 보니까 사실 뭐 탄소 감축,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 감소 이런 것들이 되게 ESG에서 키워드인데, 농업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박, 식혜박 등 이런 부산물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보면 대기업들에게 또 제안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트래시버스터즈라고 다회용기를 이제 렌탈해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주황색 컵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나름 이쪽 재활용 씬에서는 되게 탑티어 스타트업인데, 사실 농식품이라는 영역이 무조건 먹는 거 관련됐다고 해서 농식품이 아니라 농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다회용기라든지 배달이라면 배송하는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농식품 산업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식품 산업 ESG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의 ESG 전략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저가 몸담고 있는 회사 소개를 좀 하지 않았는데, 리스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임팩트를 창출하는 플레이어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에세이스와 같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사회 가치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의 꼭지점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배의 그 닷처럼 딱 중심을 잡고 이들의 방향성을 하나로 잇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농식품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관광, 금융, 헬스케어, 해양수산, 테크, ICT,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들에게 ESG 렌즈를 가지고 ESG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의 이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면 또 다른 ESG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기업들과의 ESG 컨설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식품 분야 ESG를 위해서 10개 팀들을 발굴하고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일루베이션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기술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돼지들을 출하를 이제 할 때 그 출하 돼지의 무게를 재는 게 그게 되게 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면 그 돼지의 무게가 나오고 등급이 판정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을 좀 주고 있고, 또 에코넥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ESG가 트렌드가 되니까 자기네들의 굿즈나 사업 아이템들의 포장재들, 용기들을 전부 다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친환경 소재가 적합할지 큐레이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을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충북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충북에 있는 군의 지자체들이 8.5% 인구 감소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보은군 같은 경우에 고령화율이 38.3%. 이게 뭐냐면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 보은군의 귀농 인구가 다 50대입니다.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제로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 지자체들이 결국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자. 로컬이다. 이제 앞으로 정답은 로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행처럼 시작되고 있어요. 시골에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보도블록이 앞으로 한 20년 써도 깨끗한데 1년에 한 번씩 다니면 갈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보도블록을 갈고 예를 들면 이 벽화를 칠하는 주체가 지자체면 문제가 맞다. 근데 만약에 이게 청년들이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이곳에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인구 소멸의 해답은 이 로컬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방법에 로컬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 현재 지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다.
저는요, 이 로컬이라는 거에 정의를 하면 자신을 정의하는 콘텐츠, 이게 로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트리벨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짜임새 있는 여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뭔가 체험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트리벨이고요.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공연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콘텐츠거든요. 저는 이 인구 소멸의 해답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지역과 그리고 문화를 재해석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상품, 로컬 컨텐츠를 창조하는 일. 그래서 로컬 컨텐츠는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컨텍스트를 교환하면서 형성되는 것, 그거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로컬의 성공은 생계 해결 같아요.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을 확실히 머금고 이 지방에 내려온다고 하면 이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로컬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는데요. 주정부도 지자체도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벽화를 그리고 뭔가 바닥을 뒤집고 뭔가 환경을 그냥 도시재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수입에 대한 초점을 맞춰준다고 하면 이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컬은요, 결국 점과 점의 요소들이 만들어서 선으로 연결되고 그게 면으로 확장이 되고 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진짜 로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정주역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거 인스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대, 30대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자신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카페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컬을 할 때 24년도에는 조금 더 F&B에 좀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좀 더 재밌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행의 아이콘이 패션이었다면 지금은 F&B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로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에 먹는 것이 먼저 세팅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아이템들을 집어넣고 그것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24년도의 로컬의 트렌드는 이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일을 먹는 시대, 트렌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24년 로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인데요. 이 로컬의 이제 마지막은요, 의, 식, 주, 휴, 미, 락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제공이 된다면 24년도의 로컬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로컬 플레이어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